경기도 고양시의 한 낡은 여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어느 쌀쌀한 새벽 60대 여종업원이 흉기에 목을 찔려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형사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5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새벽, 경기도 고양시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여관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3층 건물의 2층 203호 객실에서 발견된 것은 목에 2차례나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여종업원의 시신이었다. 6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객실 바닥은 붉은 핏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첫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급파된 김민수 형사는 여관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그의 경험으로 봐도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 여관 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203호 객실로 들어서자마자 김민수 형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살인 현장이었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2곳의 자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고 객실 곳곳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역력했다. 침대 시트는 찢어져 있었고 화장대 위의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김민수 형사의 주의를 끈 것은 현장에 남겨진 혈흔의 패턴이었다. 이상하다. 피해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김민수 형사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혈흔 패턴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그의 특기였다. 침대 근처에 집중된 혈흔과 달리 객실 입구 쪽으로는 혈흔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객실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패턴이었다. 범인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현장에 온 후배 형사가 말했지만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경험상 이런 혈흔 패턴은 범인이 부상을 입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피가 범인의 몸이나 옷에 묻어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야.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서둘러 이곳을 벗어났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미처 닦지 못했던 거야. 김민수 형사는 객실을 나와 복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복도 바닥에도 희미하게나마 혈흔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방향은 바로 옆 객실인 205호를 향하고 있었다. 205호 객실의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여관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그날 밤 그 방에는 투숙객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5호 객실로 들어서자 김민수 형사는 자신의 추리가 정확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객실 안은 마치 급하게 무언가를 처리한 듯한 흔적으로 가득했다.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화장실 세면대 옆에 놓인 플라스틱 세숫대야였다. 이게 뭐야? 세숫대야 안에는 붉은 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물의 색깔로 봐서는 분명히 피가 섞인 것이 틀림없었다. 김민수 형사는 조심스럽게 세숫대야 주변을 살펴보았다. 세면대 가장자리에는 핏방울이 튀긴 흔적이 있었고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범인이 여기서 손을 씻었구나. 김민수 형사는 욕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욕조 안에는 피가 묻은 외투 한 벌이 구겨진 채로 던져져 있었다. 외투는 남성용이었고 크기로 봐서는 중년 남성의 것으로 보였다. 외투의 소매 부분에는 특히 많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주머니 안에는 김희철 이름의 도장이 들어 있었다. 욕조 근처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 작은 농약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병뚜껑이 맞지 않았다. 농약병은 제초제 용기였지만 뚜껑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이는 범인이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다가 실수를 범했음을 시사하는 증거였다. 왜 농약병이 여기 있을까? 김민수 형사는 농약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병 안에는 소량의 액체가 남아 있었고 특유의 농약 냄새가 났다. 하지만 농약을 실제로 사용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범인이 농약을 위협 도구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자살을 위장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관 주인을 불러 외투의 소유자를 확인하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 외투는 1층 106호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김희철이라는 중년 남성의 것이라는 것이었다. 여관 주인의 말에 따르면 김희철은 50대 중반의 나이로 약 3개월 전부터 이 여관에 머물고 있었다고 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여관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혼자 있고 밤에 자주 돌아다녀요. 그리고요?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려요. 뭔가 다친 것 같은데 걸을 때마다 절뚝절뚝해요. 이는 중요한 단서였다. 범인의 신체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였기 때문이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106호 객실로 향했다. 하지만 객실은 이미 비어 있었고 김희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106호 객실을 수색한 결과 김희철이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옷장에는 몇 벌의 옷가지만 남아 있었고 개인 소지품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침대 밑에서는 혈흔이 묻은 수건 한 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범행 후 서둘러 피를 닦으려 했다는 증거였다. 다른 투숙객들과의 면담을 통해 김희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2층에 투숙하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은 그날 밤 늦은 시간에 복도에서 소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복도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발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절뚝거리면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는 여관 주인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희철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였다. 왜 김희철이 여종업원을 살해했을까? 피해자와 김희철의 관계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여관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희철과 피해자는 단순한 투숙객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고 둘은 몇 달 전부터 연인 관계라고 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걸 봤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다투던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돈 문제인 것 같았어요. 김희철 씨가 일을 안 한다고 언니가 불평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로써 범행 동기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김희철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경제적 문제와 생활고로 인한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김희철은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김희철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다. 하지만 수배령이 내려진 지 며칠이 지나도 김희철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주민등록 조회를 해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김희철의 주민등록이 범행 직후 말소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김희철이 계획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분을 숨기고 유랑 생활을 시작한 김희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김민수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희철의 과거 거주지와 연고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시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전에 거주했던 모든 지역을 직접 발로 뛰며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김희철의 행방은 묘연했다. 전국의 여관과 모텔, 고시원까지 수색했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사건은 점차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다. 김민수 형사에게는 이 사건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처참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비록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지만 그는 틈날 때마다 김희철 사건을 떠올리며 새로운 수사 방향을 모색했다. 사건 발생 이후 김민수 형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김희철의 신상 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하는 것이었다. 혹시 어디선가 주민등록을 복구했거나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해당 없음이라는 차가운 메시지뿐이었다. 김희철은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민수 형사는 김희철이 건설 현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 전국의 주요 건설 현장과 농장을 돌아다니며 김희철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 중에서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수사 방법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고 결과도 신통치 않았다. 수사가 지연되자 김민수 형사는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했다. 김희철의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찾아가 그의 행방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가족들조차 김희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오히려 가족들은 김희철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그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린 상태였다. 우리는 그런 자식 낳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마세요. 김희철의 고향인 천안에 살고 있던 그의 형은 김민수 형사를 문전박대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희철의 형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서서히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동생이 어릴 때부터 다리를 다쳤어요. 자전거 사고로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죠. 그리고 동생은 여자 문제로 항상 말썽을 일으켰어요. 결혼도 2번 했다가 이혼했고요. 이는 김희철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였다. 그가 여성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그런 패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건이 장기미제로 넘어가면서 김민수 형사는 새로운 수사팀으로 배속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김희철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김희철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 동료들은 그를 김희철의 사로잡힌 형사라고 부르며 반농담 삼아 말하기도 했지만 김민수 형사에게는 이 사건이 그의 형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희철이 언젠가는 실수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신분을 숨기고 살아도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특히 김희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뚜렷한 신체적 특징이 있어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눈에 띌 것이라고 생각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김민수 형사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김희철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전국 단위로 분류하고 각 지역의 파출소와 지구대에 김희철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전파했다. 특히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김희철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가끔씩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확인해보면 모두 다른 사람이었으며 김희철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렇게 김희철을 쫓던 중 김민수 형사에게 개인적인 시련이 닥쳤다. 오랜 수사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의사는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지만 김민수 형사는 휴가를 내면서도 김희철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휴가 기간 동안 전국의 주요 도시를 직접 돌아다니며 김희철의 행방을 추적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하지만 가끔씩 김민수 형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찾겠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건강과 가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김민수 형사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김희철을 잡지 못하면 자신의 형사 인생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강박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몸이 회복된 후 김민수 형사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김희철이 계속해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국의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에 김희철의 정보를 제공하고 혹시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러 오는 사람 중에 김희철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병원과 약국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김희철이 다리 부상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매월 김희철에 대한 전산 조회를 계속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김민수 형사는 김희철의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가 여관에서 장기 투숙했다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점, 여성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김희철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주 형태와 생활 방식을 연구하여 수사 범위를 좁혀 나갔다. 2007년 김민수 형사는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강력범죄 담당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김희철 사건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새로운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개인 시간을 활용해 김희철 수사를 계속했다. 동료들은 이런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미 10년도 넘게 지난 사건에 왜 그렇게 매달리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다. 범인이 잡힐 때까지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그의 수사도 끝날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9월의 어느 날 김민수 형사가 일상적으로 김희철의 신상 정보를 전산 조회하던 중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김희철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부활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민수 형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12년 동안 말소 상태였던 김희철의 주민등록이 갑자기 부활된 것이다. 그는 즉시 천안시청에 전화를 걸어 자세한 사항을 문의했다. 언제 주민등록이 부활되었나요? 지난달 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드릴게요. 김민수 형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김희철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희철이 또다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우선 김희철이 정말로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천안에 있다면 그를 놓치지 않고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김희철의 주민등록 부활 소식을 확인한 김민수 형사는 즉시 천안으로 향했으며 김희철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12년 동안 완벽하게 자신을 숨겨온 김희철이 갑자기 주민등록을 부활시킨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었고 자칫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또다시 그를 놓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천안시청에서 김희철의 주민등록 부활 경위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김희철은 지난달 말 천안시의 한 달 동네에 거주지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을 부활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함께 했다는 것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고요? 김민수 형사는 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는 김희철이 더 이상 숨어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네, 지난달 25일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이고요. 사회복지과 직원의 말에 따르면 김희철은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10여 년간 일용직으로 일하며 힘겹게 살아왔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육체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했다는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희철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확인했다. 천안시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이었다. 그는 즉시 그 지역으로 향했지만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다. 대신 주변을 돌아보며 김희철이 정말로 그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김민수 형사는 김희철로 보이는 인물을 목격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세대 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것이다. 비록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지만 김민수 형사는 직감적으로 그가 김희철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섣불리 접근하지 않았다. 김희철이 경계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자칫 그가 도망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김희철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언제 집을 나가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는지 꼼꼼히 관찰했다. 관찰 결과 김희철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전에는 집 근처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오후에는 인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동사무소나 복지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희철의 통신 기록을 조사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연락처를 제출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김희철의 현재 활동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김희철이 제출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 휴대폰 번호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했다. 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협조적으로 응해주었다.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희철은 지난 한 달간 천안시청 사회복지과와 수차례 통화를 했던 것이다. 통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희철을 어떻게 검거할지를 생각하는 중에 김민수 형사의 주의를 끈 것은 김장김치 지원 사업이었다. 천안시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김민수 형사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김희철을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그는 즉시 천안시청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김희철을 동사무소로 불러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장김치 지원 사업 대상자들에게 동사무소에서 직접 배급한다고 연락하면 어떨까요? 김민수 형사의 제안에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동의했다. 이는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김희철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우 필요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았다. 천안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김희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님. 천안시청 사회복지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12년 동안 숨어 살아온 그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던 것이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김장김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희철 님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김치를 받으시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동사무소에 직접 오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김희철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승낙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에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민수 형사는 완벽한 체포 계획을 세웠다. 동사무소 주변에 충분한 수의 경찰을 배치하되 김희철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반 시민으로 위장시켰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김희철의 거주 주변에도 경찰을 배치했다. 2007년 11월 20일 화요일 드디어 김희철을 체포할 날이 왔다. 김민수 형사는 이른 아침부터 동사무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12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오전 10시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동사무소로 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김희철이었다.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도 김장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김희철이 동사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 형사와 다른 경찰들이 그를 에워쌌다. 김희철은 순간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희철 씨죠? 김민수 형사의 말에 김희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12년 전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던 것이다. 당신은 1995년 10월 고양시 여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겠습니다. 김희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12년 동안 도망 다니느라 지쳐있던 그에게는 오히려 안도감마저 들었다. 12년 동안 참 오래 도망 다녔군요. 김민수 형사의 말에 김희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언젠가는 잡힐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쫓아오셨네요. 김희철을 수갑을 채우며 김민수 형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12년 동안 쫓아온 범인을 드디어 잡았다는 성취감과 함께 그동안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김희철은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김민수 형사는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김희철로부터 직접 범행의 진실을 들을 시간이 왔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희철과 마주 앉은 김민수 형사는 12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김희철은 체포 당시와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12년 동안 계속된 도망자 생활이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김희철 씨, 1995년 10월 고양시 여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김민수 형사의 첫 질문에 김희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12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김희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12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저는 그분과 박영희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여관에서 일하는 그분이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김희철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는 일용직 일을 하면서 여관에 장기 투숙하고 있었는데 여관에서 청소와 빨래 일을 담당하던 박영희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했다. 박영희는 과부였고 김희철보다 10살 연상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진정한 애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김희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 때문에 힘든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희 씨가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김희철의 고백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경제적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김희철이 일정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자 박영희의 불만이 쌓여갔고 이는 점점 심각한 다툼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었다. 영희 씨는 저에게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나이에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었고 영희 씨는 점점 화를 냈어요. 김희철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영희는 김희철에게 여관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자신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영희 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으며 영희 씨도 그분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민수 형사는 사건의 동기가 명확해졌음을 깨달았다. 단순한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연인 사이의 질투와 배신감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나신 겁니까? 김희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일을 못한다고, 돈을 못 번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희철은 그날 밤 박영희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박영희는 김희철에게 당장 여관을 떠나라고 요구했고 김희철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려는 박영희를 원망했다고 했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부엌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협박하려고 했던 건데 영희 씨가 제 손을 치려고 하면서 칼에 베이게 되었어요. 김민수 형사는 김희철의 진술에 의문을 표했다. 그럼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말인가요? 김희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영희 씨가 피를 흘리면서도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농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희철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시작된 상해가 고의적인 살인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박영희의 목을 2차례 더 찔러서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정신이 나갔었어요. 영희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일단 옆방으로 갔어요. 김희철은 범행 후 205 객실로 이동해서 피를 씻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상태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고 결국 서둘러 여관을 떠났다고 했다. 농약병은 왜 가져갔나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막상 마시려니까 무서워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김희철의 진술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숫대야의 핏물, 피 묻은 외투, 그리고 농약병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 후 12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김희철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지옥 같았습니다.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신분을 숨기고 살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일용직으로만 일할 수 있어서 돈도 제대로 못 벌었고 아플 때도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가 절 쫓아올까 봐 무서웠고요. 김희철은 12년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숨어 살았다고 했다.
건설 현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부활시킨 건가요?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다리도 더 안 좋아졌고 나이도 들어서 정부 지원이라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희철은 체포되는 순간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12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토로했다. 김민수 형사는 김희철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치적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우발적 상해로 이어졌고 이것이 다시 고의적 살인으로 발전한 전형적인 격정범죄였다. 하지만 범행 후 12년 동안 도망다닌 것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이었다. 수사가 마무리되자 김희철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에서는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김희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12년 동안의 도피 생활 자체가 충분한 형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의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희철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으며 범행 후 12년 동안 도피한 것은 죄의식의 발로라고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의 인권과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희철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편지를 써서 전달했고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정말 후회합니다. 영희 씨를 죽인 것도 후회하지만 12년 동안 도망다닌 것도 후회합니다. 처음부터 자수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재판부는 김희철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의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것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았다. 2008년 3월 법원은 김희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12년간의 도피 생활은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희철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숙제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수 형사에게 이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추적한 끝에 범인을 체포한 것은 그의 형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성과였다.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그는 형사로서의 소명과 책임감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민수 형사는 피해자 박영희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범인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김희철 사건은 한국 수사사에서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의 모범 사례로 기록되었다. 특히 담당 형사의 끈질긴 추적과 체계적인 수사 기법,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체포 작전은 많은 후배 수사관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의가 비록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 사람의 형사가 보여준 사명감과 책임감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김민수 형사의 12년간의 노력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숭고한 행위였다. 김희철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남은 형기를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그는 피해자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 출소 후에는 피해자를 위한 추모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사건은 또한 현대사회에서 신분 증명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김희철이 12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신분 확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박영희라는 한 사람의 생명이 부당하게 희생되었지만 그녀의 억울함은 마침내 풀렸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교훈을 준다. 지금까지 여관 여종업원 살인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